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자, 제가 오늘 분석할 기업은요. 기업? 오늘은 기업은 아닙니다. 오늘은 비차익 거래에 대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비차익 거래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물론 이 비차익 거래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홈런 HJ 형님께서 요거 개념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얼핏 들었을 때, 비차익 거래, 그래, 대충 뭔 줄 알겠어. 그런데 이 비차익 거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 아니면 이 비차익 거래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한번 활용해 보자. 라고 했었을 때 선뜻 이거는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린이인 저 역시도 당장 비차익 거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은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줄 수가 있지만 저도 이거 개념 다지기 전까지는 뭐지 대충은 아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의뢰해주신 홈런 HJ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현재 주식시장에는 3월달 폭락장을 겪으신 분과 겪지 않으신 분으로 나뉜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념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모르고 그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알고 나면은 이런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물론 이 개념을 초반에 저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우라노스 이모동 선생님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게 더 세부적으로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봤던 거는 네이버 백과사전이라던가 아니면 블로그 기사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내용을 짜집기 했습니다. 저 역시 제대로 몰랐던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보자고요. 자, 그럼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먼저 저는 크게 용어 및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익과 비차익,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 사례들을 함께 바라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에 대해서 한번 뜯어보자고요. 코리아 컴포지션 스톡 프라이스 인덱스 200이라고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큰 애들 200개를 집어넣은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시장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시가총액이 많은 애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함께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자, 먼저 시장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종목들이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1위부터 50위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위부터 200위까지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은 많은데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다. 그런 경우가 간혹 예외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피 200에 편입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업종의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시가총액이 일정 비율이 이상인 산업군이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코스피 200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스피 200은요, 한 번 정해지면 끝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2020년부터 바뀌기는 했지만 2020년 이전에는 매년 6월 두 번째 목요일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바뀌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집중을 엄청 많이 했겠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부터 바뀐 부분은요. 6월 한 번, 12월 한 번. 그래서 1년에 총 두 번을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 종목 선정은요. 5월하고 11월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업종의 대표성에서 8개의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그 다음 건설업, 서비스업, 통신업 등
8개의 산업군에서 우리가 시가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누적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70% 안에 드는 종목들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되는 부분도 있어요. 각 산업군에서 거래량 순위가 상위 85%를 구성하지 못하는 종목은 제외가 됩니다. 단 여기서 예외가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은 산업군별 선정에 탈락을 하더라도 예외 취급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이 있는데요. SK텔레콤이 85% 구성하지 못하더라도 들어가는 이유가 시가총액 상위 50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예시를 확인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렇게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의 대표성이 부합되는 종목 200개를 선정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요, 코스피 200 인덱스 퓨처라고 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200 지수를 가지고 선물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지수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스피 200 주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의 선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가격을 지수화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라고 보면은요, 여기 녹색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선물 가격을 지수화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스피 200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자산 투자자로부터 수익 증대를 위해 차입 자본, 부채가 되겠죠. 부채를 끌어다가 자산 매입에 나서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코스피 200 인버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식 관련 장 내외 파생 상품 투자 및 증권 차입 매도를 통해서 기초지수 코스피 200 지수의 일일 변동률을 음의 1배수, 즉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ETF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이번에 지수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했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코스피 200 인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인버스로 인해서 손실을 보신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고요. 우리가 흔히 쉽게 블로그라던가 이런 커뮤니티를 보더라도 인버스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주가지수가 내려가면 당연히 인버스는 올라가게 되고요. 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인버스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지수는 코스피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으니까 이 다음에 차익거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차익거래는 무엇이냐? 일시적인 시장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거래. 일단 개념적인 부분은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알뜰맨 좀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네이버 지식백과라던가 백과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주식이랑 상품이 지금 손실 중이에요. 그리고 이건 예입니다. 채권과 외환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었을 때 높은 가격인 채권과 외환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겠어요? 그럼 주식이랑 상품이 만약에 올라와 있다, 수익 중이다, 그러면은 반대가 되는 거죠. 주식과 상품을 매도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표만 보자고요. 우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채권과 외환이 지금 정말 수익 중이야. 그런데 주식과 상품이 손실 중이야 라고 했었을 때 이 높은 가격인 채권과 외환은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 중인 주식과 상품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장내 가격이 나중에 정상화가 되었을 때 우리 한마영님께서 댓글에다가 만기일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기일에 대한 내용이 여기와 연동이 돼요. 약간 이제 맛배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따로 떼서 우리 한마영님이 이렇게 댓글에다가 요청을 해주신 만큼 제가 요거는 따로 분류를 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가격 관계가 정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하고 만기일이 되고 원래대로 원래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랬을 때 갭 차이가 나잖아요. 갭 차이가 났을 때 그만큼의 상승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만큼의 하락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불일치 축소폭만큼 무위험 수익을 얻고자 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높은 가격인 거 매도하고 낮은 가격인 거 매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직접 투자보다는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500원 벌 거 400원, 300원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조금 버는 대신에 위험이 없는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목표로 차익 거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차익 거래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요, 다 선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물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요거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매수 차익 거래예요. 이 매수 차익 거래는 뭐냐면은 선물의 가격이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요. 선물이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주가가 이제 올라갈 일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선물은 먼저 선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물을, 주식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갭에 의한 손실을 줄여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매도 차익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매도 차익 거래는요, 매수 차익 거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가 선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아, 얘는 지금 저평가니까 오를 일만 남았네. 그럼 저평가니까 매입하자. 자, 우리가 선물 막 사. 그러면은 그만큼, 아, 그래, 낮게 평가가 되어 있으면은 당연히 주가가 하락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현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수 차익 거래와 매도 차익 거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선물이 고평가 중이면은 너무 고점으로 갔으니까 선물 매도해 버리고 주식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너무 저평가면은 선물 매입하고 주식 매도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